붓개의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은 대지 위에 쌓인 만년설을 사정없이 핥히며 사방으로 흩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짐승들이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과도 같았다. 낡아빠진 초가집 한 구석에서 이강진은 이가 다 빠진 흙사발에 담긴 독주를 한 번에 들이켜며 창밖의 깊은 어둠을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한때 찬란했던 왕자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지워버렸고 이제 그에게는 오직 생존만을 갈구하는 차가운 짐승의 눈빛만이 고독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폐부 깊숙한 곳에서는 한빙고의 치명적인 한기가 뱀처럼 펠리를 틀고 앉아 매 순간 심장을 얼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고통을 선사하고 있었다. 폭설이 내리는 밤의 정막을 깨고 나타난 그림자들은 소리 없이 눈 위를 미끄러지며 초가집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달빛을 머금은 살기 어린 병기들이 들려 있었다. 개경의 권력자들이 보낸 1급 살수 조직인 청조의 무리들은 목표물이 한낱 폐위된 왕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방심한 듯 거친 숨소리를 숨기지 않은 채 다가왔다. 방 안에서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 쓰러져 있던 이강진의 입가에는 미세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신형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왕자의 목을 가져가면 천금을 얻을 수 있으니 서둘러 일을 끝내고 이 지옥 같은 변방을 떠나자. 살수들의 우두머리가 내뱉은 탐욕스러운 명령과 함께 문이 박살나며 거센 눈보라와 함께 검기들이 들이닥쳤으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술에 취한 왕자가 아닌 허공에 남겨진 잔상뿐이었다. 이강진은 무영신공의 첫 번째 초식인 영보를 전개하여 찰나의 순간에 적의 사각으로 파고들었으며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얼음처럼 차가운 내기는 선두에 선 살수의 목줄기를 단번에 끊어버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진 동료의 사체를 보며 다른 살수들이 당황하는 사이 이강진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기괴하게 변하며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죽음을 부르는 것은 너희의 칼날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는 단 한 자루의 검도 들지 않았으나 공중을 가르는 그의 손바닥은 그 어떤 명검보다도 날카롭게 적들의 급소를 파고들며 혈로를 열어젖혔고 방 안은 순식간에 피냄새로 가득 찼다. 한빙고의 고통이 전신을 휘감아왔지만 이강진은 그 고통을 오히려 투기로 치환하며 내력을 폭발시켰고 그의 주변으로 소용돌이치는 냉기는 다가오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기세였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보법과 신법 앞에 살수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라는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무영신공의 정수는 형태가 없는 것에 있으니 적들이 휘두르는 모든 공격은 공허하게 허공만을 가를 뿐이었다. 초가집 밖으로 뛰쳐나간 생존자들 앞에 거대한 돌을 든 사내인 흑호가 가로막아서며 살기 섞인 외침을 내질렀고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정예무사들이 포위망을 더욱 굳건히 좁혀왔다. 흑호는 개경에서도 손꼽히는 도법의 대가로 드어트응 초이가 이강진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기 위해 보낸 최종 병기였으며 그의 도에서는 지독한 화염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눈보라가 치는 황량한 대지 위에서 뜨거운 화경과 차가운 빈공이 부딪히자 대기는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고 주변의 나무들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튀어 나갔다. 폐하의 자비는 여기까지다. 이강진, 이제 네가 가야 할 곳은 황천길 뿐이다. 이강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흑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투명하고 서늘한 푸른 빛을 발산하며 대지의 냉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유연한 연검인 무경을 뽑아들었으며 검신이 공기의 진동에 반응하여 가늘게 떨리자 주변의 눈보라가 순식간에 검을 중심으로 거대한 소용돌이를 형성했다. 흑호가 대지를 가르는 일격으로 육중한 돌을 내리찍었으나 이강진은 힘으로 맞서는 대신 검끝으로 도의 흐름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절묘한 권법을 병행했다. 힘만 믿고 휘두르는 도법으로는 그림자를 뵐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마. 두 고수의 격돌로 인해 주변의 설원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고 흑호의 강력한 도기가 지면을 수십 척이나 갈라놓았지만 이강진은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듯 공중을 답보하며 공격을 이어갔다.
무용신공 제사식인 환영참은 실제하는 공격과 허상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 적의 판단력을 마비시켰고, 흑호는 가슴과 어깨에 수많은 자상을 입으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돌을 휘둘렀다. 이강진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찰나에 폭발하는 탄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은 수년간 뼈를 깎는 수행을 통해 완성된 무술의 극예이자 처절한 생존의 결과물이었다. 격렬한 공방 속에서도 이강진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으나 그의 피부 위로는 검은 핏줄이 돋아나며 한빙고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렸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한 흑호가 모든 내력을 끌어모아 도신을 붉게 달구며 대지를 불사르는 도풍을 몰아쳤고, 이강진은 그 거대한 폭풍의 중심을 향해 단 한 번의 자상을 남기기 위해 몸을 던졌다. 공기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얼음이 깨지는 파공음이 뒤섞이며 장내를 뒤흔들었고, 두 사람의 신형이 교차하는 순간 시간은 마치 멈춘 듯 고요해졌으며 오직 바람만이 그들의 사이를 지나쳐갔다. 흑호의 도는 이강진의 잔상을 베었지만 이강진의 무경은 정확히 흑호의 목을대를 관통하여 뒤편에 얼어붙은 바위산까지 검기를 전달하며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네가 그토록 탐내던 왕가의 비술이자 너를 파멸로 이끌 무용의 힘이다. 흑호의 거구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돌은 눈 속에 박혀 차갑게 식어갔으며, 주변을 포위했던 무사들은 우두머리의 죽음을 목격하자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강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검을 눈 속에 닦아 넣었고, 그의 입에서는 억눌려 있던 선혈이 한빙고의 한기와 섞여 검붉게 뿜어져 나와 하얀 눈을 얼룩지게 만들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에 대한 직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북쪽이 아닌 개경이 위치한 남쪽 하늘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무정각의 전령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무릎을 꿇고 주군의 명령을 기다리자 그는 흑호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는 부서진 초가집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내 흑호의 잘린 머리와 함께 보따리에 싸며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마쳤다. 10년의 은두는 오늘로 끝이 났으며 이제는 숨죽여 지내던 그림자가 태양을 삼키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빙고의 발작으로 온몸이 마비될 듯한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는 정신력으로 버티며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에게 개경을 향한 진격의 서막을 알리는 짧고 강렬한 명령을 하달했다. 이 머리를 개경의 천향루 앞에 매달아라. 그리고 내가 돌아가고 있다는 소문을 장안의 모든 거지에 이르기까지 퍼뜨려라.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쳐 시체들이 즐비한 전장을 뒤덮기 시작했고, 이강진의 모습은 점차 흐릿해지며 어둠 속으로 완전히 동화되어 사라졌으나 그가 남긴 살기많은 대지 위에 짙게 깔려 있었다. 개경의 권력자들은 이제껏 자신들이 사냥개인 줄 알았으나 실상은 굶주린 늑대의 아가리 속에 머리를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버려진 왕자는 이제 그림자의 군주로서 다시 태어났고,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왕조의 치욕을 씻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피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다. 붓게에 얼어붙은 밤은 그렇게 한 영웅의 귀환과 한 시대의 종말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으며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 숨을 죽였다. 개경의 트으트응 초이의 저택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권력자들이 연회를 즐기며 자신들의 안위를 자축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웃음소리가 멈추는 날은 그리 멀지 않았으며 이미 운명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강진은 자신의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한 조각의 얼음처럼 날카롭게 갈아내며 다음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새겨졌다. 비록 몸은 병들고 가진 것은 검 한 자루와 부하들 뿐이었지만 그에게는 천하를 뒤흔들 의지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력이 있었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를 멈출 수 없었다. 침묵하던 그림자가 칼을 뽑았으니 이제 온 천하가 그 서슬퍼런 검기 아래에서 전율할 차례였다. 붓게의 험준한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얼어붙은 폭포수는 살을 찌르는 수만 개의 바늘처럼 소년의 어깨를 사정없이 짓눌렀으며 이강진은 차가운 수온에 마비되어가는 감각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스승인 고무원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다. 10년 전에 그는 권력의 암투에서 패배하여 쫓겨난 비참한 왕자에 불과했으나 눈먼 스승은 그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검술이 아닌 공기의 미세한 흐름과 대지의 진동을 읽는 법을 먼저 가르치며 인간 이상의 감각을 일깨워주기 시작했다. 고무원은 제자의 떨리는 어깨를 지팡이로 툭 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으며 그 소리는 폭포의 굉음 속에서도 이강진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니 눈을 감고 내 발바닥 아래에서 요동치는 산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무용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잊지 마라. 폭포수 아래에서 보낸 수천 번의 낮과 밤은 소년의 육체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단련시켰고 이강진은 이제 눈을 감고도 주변 백보 안에서 움직이는 벌레의 날갯짓 소리까지 선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고무원은 제자에게 매일 아침 수만 장의 낙엽이 휘날리는 숲속에서 단 한 장의 특정한 잎사귀만을 상처 없이 잡아내라는 기괴한 과제를 내주었으며 이는 단순히 빠른 손놀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결을 읽는 지능적인 수련이었다. 처음에는 허공을 휘젓던 소년의 손이 어느덧 바람과 동화되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고무원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으나 그는 결코 칭찬하는 법이 없이 더욱 가혹한 수련으로 제자를 몰아붙였다. 수련이 7년째 되던 해에 고무원은 이강진을 폭포 뒤편에 숨겨진 천연 동굴로 데려갔으며 그곳은 수백 년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무영신공의 진본이 잠들어 있는 금단의 구역이자 고대 무인들의 집념이 서린 장소였다. 동굴 벽면에 새겨진 기괴한 도해들은 평범한 무인이 보았다면 그 즉시 주화 입마에 빠질 만큼 난해하고 위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으나 이강진은 스승과 함께 닦아온 감각을 이용해 그 흐름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고무원은 벽면에 새겨진 글귀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과거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동료들과 잃어버린 시력에 대한 통한의 역사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렸고 이강진은 스승의 어깨 위로 들이운 짙은 고독을 목격했다. 이 무공은 그림자를 부리는 자의 무술이나 정작 자신은 그림자가 없는 무심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니 내 가슴 속의 증오가 독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고무원의 경고는 이강진의 뇌리에 깊게 박혔으며 그는 매일 밤 동굴의 냉기를 들이마시며 무영신공의 초식들을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갔고 그 과정에서 한빙고의 한기는 기묘하게도 무공의 위력을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무영신공의 내력은 기존의 상식과는 달리 정맥이 아닌 기경팔맥에 보이지 않는 통로를 따라 흐르며 신체를 강화하였고 이강진은 자신의 존재가 점차 현실 세계에서 흐릿해지는 듯한 기이한 일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수련의 나날은 개경에서 보낸 추격대들이 동굴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습을 감행하면서 참혹한 피해 연회로 변질되었으며 고무원은 제자를 지키기 위해 이미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수십 명의 무사 앞을 가로막아 섰다. 눈먼 노인이 지팡이 하나로 허공을 가를 때마다 개경의 정예 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으나 세월의 무게와 지병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고 스승의 가슴에는 적들이 쏜 차가운 화살이 박히고 말았다. 이강진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무공을 완성하느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에 스승의 처절한 투쟁을 오직 소리로만 들어야 했으며 그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터져나갈 듯 요동치며 폭주하기 시작했다. 고무원은 마지막 남은 진원을 끌어모아 동굴 입구를 무너뜨리는 일격을 가하며 제자가 갇힌 공간을 완전히 봉쇄해버렸고 그는 무너지는 바위들 사이에서 이강진을 향해 자신의 유지를 잇고 무정각의 주인이 되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스승의 죽음과 함께 동굴 안에 갇힌 이강진은 사흘 동안 어둠 속에서 오열했으나 곧 냉정함을 되찾고 무영신공의 마지막 증사였던 무영환신을 깨우치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우는 극한의 수련에 돌입했다. 바위 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공기를 마시며 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을 견뎌냈고 마침내 무거운 바위들을 단 한 번의 장풍으로 날려버리며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감정을 거세한 상태였다. 세상으로 다시 나온 이강진은 스승의 무덤을 손수 만든 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개경의 모든 원수들을 처단하고 무정각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피의 맹세를 다짐하며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그림자의 군주로 살 것을 선언했다. 그는 스승이 남긴 낡은 지팡이 속에 숨겨져 있던 무정각의 증표인 흑옥령을 찾아내었으며 그것은 전국의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은둔 고수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공포의 상징이었다. 무영신공의 정수를 체득한 이강진의 신형은 이제 바람조차 그를 감지하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그는 홀로 북계의 험산을 내려오며 자신을 배신한 왕조에 대한 장엄한 반격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강진이 하산하는 길목에는 스승을 죽였던 살수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매복하고 있었으나 이강진은 그들을 발견하고도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살기를 향해 정면으로 걸어들어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살수들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검을 휘둘렀지만 이강진은 손가락 하나만으로 그들의 검신을 퉁겨내며 공간 자체를 비틀어버리는 무영신공의 신비로운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적들의 목이 낙엽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이강진의 옷자락에는 피 한 방울 튀지 않았으며 그는 마치 산책을 나온 선비처럼 우아하고 차분하게 시체들의 숲을 지나쳐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은밀한 거처에 도착한 이강진은 흑옥령을 허공으로 던져 올렸고 그 신호에 응답하듯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나타나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새로운 주군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맹세했다. 무정각의 정의 사신들은 오랫동안 잊혔던 이름인 왕자의 귀환에 경악하면서도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 숨을 죽였으며 그들은 이제 개경을 향한 피에 행진에 동참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했다. 이강진은 부하들의 보고를 들으며 지도 위에 표시된 드와 등초의 요새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나갔고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서늘한 살기가 서려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오늘부터 너희는 인간이 아닌 나의 그림자가 될 것이며 우리가 가는 길에는 오직 죽음과 심판만이 존재할 것이니 각오를 다지고 내 뒤를 따르라. 이강진의 나지막한 명령은 부하들의 가슴에 불꽃을 지폈으며 무정각은 이제 단순한 살수 조직이 아닌 부패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거대한 무력 집단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승이 가르쳐준 유연함과 자신이 겪은 잔혹한 현실을 결합하여 무적의 군대를 설계했으며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북계에서 개경으로 이어지는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민심을 동요시키는 치밀한 심리전부터 시작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이강진은 홀로 달빛 아래 서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고 그곳에는 무공의 부작용으로 인한 푸른 반점이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으나 그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 통증을 즐기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한빙고의 저주는 이제 그에게 고통이 아닌 강력한 무기였으며 그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개경의 궁궐을 피로 물들이겠다는 광기 어린 집념이 불태우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무정각의 사신들은 주군의 뒤를 따라 소리 없이 숲을 가로질렀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밤의 파도가 육지를 덮치는 것처럼 웅장하면서도 은밀하여 그 어떤 파수꾼도 그들의 통과를 알아채지 못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자 북계의 하늘에는 핏빛을 머금은 흉조의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전설로만 전해지던 무영신공의 위력은 이제 현실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으며 이강진은 그 중심에서 가장 차가운 왕으로 군림했다. 10년간 쌓아온 울분과 스승의 희생, 그리고 왕가에서 쫓겨난 수모는 이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되었고 그 길의 끝에는 오직 황제의 목과 원수들의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림자의 군주는 이제 자신을 가두었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천하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자신만의 말을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누구도 그가 그리는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개경으로 향하는 길목인 평주성은 북계의 거친 바람과 남쪽의 풍요가 만나는 요충지로 언제나 보급 물자를 실은 마차들과 탐욕스러운 관리들로 북적였으며 그 중심에는 곡식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비장관 김석준이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이강진은 남루한 차림의 나그네로 변장하여 성문 근처의 낡은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탁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주변의 소란스러운 대화 속에 섞인 김석준의 이동 경로와 호위 병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용신공의 감각을 극대화하여 성 안에 흐르는 불길한 기운을 포착했으며 곧 벌어질 피해 축제를 위해 자신의 살기를 술기운 아래 깊숙이 갈무리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정각의 정보원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막 곳곳에 스며들어 주군의 신호를 기다렸으며 점소위로 변장한 사내는 이강진의 곁을 지나치며 은밀한 손짓으로 목표물이 자정 무렵 비밀 통로를 통해 저택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첩보를 전달했다. 성 안의 백성들은 김석준의 가혹한 수탈 때문에 굶주림에 허덕이며 신음하고 있었으나 관가에서는 밤마다 화려한 연회가 열려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며 대조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이강진은 차갑게 식은 안주를 씹으며 복수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겨진 민초들의 고통을 다시금 되새겼고 자신의 검이 단순한 살인 도구가 아닌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가 되어야 함을 직감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평주성의 골목길은 짙은 안개에 휩싸였고 김석준은 수십 명의 사병을 거느린 채 빼돌린 금괴를 실은 수레와 함께 성북동의 외딴 창고로 향했으며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무정각의 덫이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강진은 직접 무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적들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선택했으며 길가에 매설된 인화성 가루가 공중으로 비산하자 어둠 속에서 날아온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화염의 장벽을 만들어냈다. 갑작스러운 불길에 놀란 말들이 날뛰며 사병들은 대형을 잃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무정각의 사신들은 소리 없이 적들의 심장을 꿰뚫으며 죽음의 무도를 주기 시작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비장관 김석준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이강진은 무영보를 밟으며 순식간에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차가운 달빛을 머금은 무경검이 그의 목덜미를 겨누자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얼어붙었다.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관리의 눈에는 탐욕으로 얼룩진 생의 마지막 공포가 서려 있었으나 이강진의 눈빛에는 그 어떤 자비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는 오직 법보다 빠른 그림자의 심판을 집행했다. 네가 훔친 곡식은 백성들의 피눈물이었으니 이제 그 대가를 너의 비루한 목숨으로 갚아야 할 시간이 왔음을 깨닫고 지옥에서 참회하라. 짧은 선고와 함께 검기가 번뜩이자 비명은 어둠 속에 묻혔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피냄새와 화약, 연기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강진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뒤편의 어두운 지붕 위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며 그녀의 신형은 밤의 장막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북쪽 군벌의 비밀 결사인 철혈위 소속의 연소화는 이강진의 무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어조로 무정각의 행보가 자신들의 이익과 합치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묘한 제안을 던졌다. 그림자의 왕이시여, 당신의 검은 참으로 날카로우나 홀로 세상을 상대하기에는 개경의 장벽이 너무나 높으니 우리와 손을 잡고 더 큰 대업을 도모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이강진은 검을 거두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여인을 응시하며 군벌들이 가진 야욕 또한 개경의 관리들과 다를 바 없음을 꼬집었고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는 대신 그녀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저울질하며 짧고 묵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타인의 힘에 의지하여 복수를 완성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현재 무정각이 처한 고립된 상황과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여인에게 자신들의 무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요구했다. 늑대와 손을 잡는 것은 사냥이 끝난 뒤 서로의 목을 노려야 함을 뜻하니 네가 가진 패가 무엇인지 먼저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연소하는 이강진의 경계심에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개경의 금군 방어 체계가 담긴 기밀 지도를 꺼내 보여주었고 그녀는 군벌 세력이 이미 중앙정부의 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조만간 대규모 반란을 기획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강진은 지도를 훑어보며 그 정보가 가짜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으며
무정각의 정보망보다 더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는 군벌의 정보력에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나 겉으로는 결코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한여름밤의 서리처럼 차갑게 내려앉았고 주막 주변의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며 불안한 동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한편 개경의 황궁에서는 비장관 김석준의 죽음과 곡식 수레의 실종 사건이 보고되자 정무를 보던 승상 최충원은 분노로 몸을 떨며 즉각 어전 회의를 소집했고 정체불명의 살수, 조직인 무정각을 국가의 반역자로 규정하여 대대적인 토벌령을 내렸다. 그는 이강진의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밀리에 조사관들을 파견하는 동시에 성문마다 무정각의 우두머리인 영향의 몽타주를 걸고 만냥의 현상금을 내걸어 전국의 무인들과 낭인들을 자극하여 대혼란을 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평주성까지 도달했으며 주막에 머물던 이강진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거대한 압박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진정한 싸움의 시작을 직감했다. 이강진은 현상수배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동요하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은신처로 이동하여 무영신공의 중급 단계인 그림자 감옥 수련에 매진했으며 이는 자신의 내력을 외부로 방출하여 특정 공간의 빛을 왜곡시키고 적의 시각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그는 한빙고의 발작을 억제하기 위해 매일 고통스러운 침수를 병행하면서도 부하들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 대련에 나섰고 무정각의 사신들은 주군의 초인적인 무공 앞에서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더욱 강인한 투사로 거듭났다. 논리적으로 설계된 무술체계는 단순히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리와 환경을 지배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이강진은 이를 통해 소수의 정예로 대군을 상대할 필승의 비책을 구상했다. 평주성 성주는 조정의 토벌령을 핑계로 성안의 가택 수색을 강화하며 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었으나 사실 그는 군벌 세력과 내통하며 무정각의 행방을 은폐해주고 있었고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강진은 각 세력의 약점을 파고들 준비를 마쳤다. 그는 군벌이 제공한 지도를 통해 개경으로 잠입할 수 있는 수로를 발견했으며 그곳이 과거 자신이 어린 시절 몰래 빠져나가 놀던 비밀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운명의 장난 같은 기연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강진은 복수를 향한 여정이 단순히 피를 흘리는 것을 넘어 왕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의 물결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검끝에 담긴 무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음을 체감했다. 떠오르는 새벽녘의 붉은 해를 바라보며 이강진은 연소화와 다시 만날 약속 장소를 정한 뒤 무정각의 부하들에게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 거사를 준비할 것을 명했으며 그는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신세가 아닌 사냥꾼으로서 개경의 심장부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주막 주변에는 간밤의 혈투가 남긴 핏자국이 눈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으나 차가운 아침 공기는 그 모든 흔적을 덮어버리려는 듯 더욱 매섭게 불어왔고 이강진의 등 뒤로 들이운 그림자는 태양의 빛조차 삼켜버릴 만큼 길고 어둡게 뻗어나갔다. 10년의 세월을 견뎌온 복수기는 이제 한 나라의 운명을 손에 쥔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끝냈으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무거웠다. 개경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서경의 성벽 위에는 이미 1급 무사들이 배치되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나 이강진은 그들의 삼엄한 감시를 비웃듯 그림자 속에 숨어 소리 없이 국경을 넘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서리만이 내려앉아 죽음의 전조를 알렸다. 무정각의 사신들은 전국의 주요 거점에 거미줄처럼 퍼져나가 명령을 기다렸으며 이강진은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한빙고의 고통을 억누르며 마지막까지 정신을 집중하여 무영신공의 그 길을 향한 최후의 도약을 준비했다. 이제 곧 개경의 거리는 통곡과 비명으로 가득 찰 것이며 그 중심에서 이강진은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복수의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확신이 북계의 차가운 밤하늘 아래 조용히 울려 퍼졌다. 주막의 바닥은 흘러넘친 막걸리와 관리들의 선혈이 뒤섞여 기묘한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역한 냄새는 이강진의 후각을 자극하며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냈으나 그는
냉정하게 감정을 갈무리하며 검을 닦는 수건을 불 속에 던져 넣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사라져가는 비단 수건처럼 자신의 과거 또한 연기가 되어 날아가기를 바랐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박힌 대목 같은 원한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며 그를 진정한 살인귀로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빈 술병을 깨뜨려 그 파편으로 자신의 팔뚝에 새로운 상처를 내며 고통을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의 중심에서 적들을 마주할 차례임을 선포했다. 무영신공 제3식인 암향은 향기로 적을 현혹시킨 뒤 보이지 않는 검기로 신체를 구속하는 기법으로 이강진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성주의 호위 무사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는 시범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세밀한 통제력을 다시금 점검했다. 무술의 논리는 단순했으니 적이 가장 강하다고 믿는 순간 그 힘의 근원을 타격하여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었고 이강진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내력을 쪼개고 뭉치며 한계를 시험하는 고행을 자처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은 무정각 전체의 상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이제 개개의 사신들이 일당백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자 이강진은 비로소 개경진격의 깃발을 높이 올릴 결심을 굳혔다. 성 밖으로 멀어지는 이강진의 뒷모습을 보며 연소아는 자신의 손에 들린 단검을 만지작거리며 흥미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눈을 빛냈고 그녀는 이 기묘한 왕자가 가져올 파멸이 자신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평주성에는 이제 고요만이 남았으나 그 고요는 폭풍 전야의 불길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곧 개경에서 들려올 첫 번째 비보가 세상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최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강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붓개를 뒤로하고 차가운 강물을 건너며 자신의 운명이 이끄는 대로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피의 연대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강물을 건너는 쿤목 위에서 이강진은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왕자의 기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살수장의 서늘한 미모를 확인했고 그것은 더 이상 왕가의 혈통을 잇는 자의 것이 아닌 죽음을 지배하는 자의 표식이었으며 그는 그 사실을 담담히 수용했다. 차가운 물살이 배밑을 때리는 진동을 통해 그는 강 건너편 산속의 매복한 적들의 기척을 느꼈으나 검을 뽑는 대신 가벼운 휘파람 소리로 부하들에게 우회할 것을 지시하는 여유를 보이며 지휘관으로서의 역량 또한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단순히 강한 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아는 지혜로운 사냥꾼이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개경의 궁궐 내부가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훤히 그려져 있어 승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영신공의 기초가 되는 호흡법은 폐의 하단부를 극도로 팽창시켜 산소의 흡수량을 일반인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극양의 숨결로 시작하여 이를 다시 단전의 냉기와 섞어 중화시키는 극음의 과정으로 완성되며 이강진은 이 호흡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중력의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무게를 발끝으로 흘려보내 지면과의 마찰력을 최소화하라고 가르쳤으며 이 논리적인 신체 운용법은 무정각 사신들이 성벽을 평지처럼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모든 동작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낭비되는 내력은 곧 죽음과 직결된다는 그의 철학은 무정각의 모든 기술 속에 녹아들어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인 살상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다. 연소아는 이강진에게 다가오며 그녀의 무기인 백색 실을 허공에 자아내어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순식간에 잘라버리는 시범을 보였고 이는 그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고수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무력, 시위였으나 이강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실이 가진 파회법을 차분히 설명했다. 네가 사용하는 백사경은 기를 실어 강도를 조절하지만 실의 끝부분이 진동할 때 생기는 파공음을 숨기지 못하니 그 소리를 따라 검을 찌르면 실은 한낱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게 된다. 이강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연소하의 안색이 창백해졌으며 그녀는 이 사내가 단순히 무공만 높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술을 즉석에서 해부하는 비상한 통찰력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비로소 예우를 갖추기 시작했다. 주막의 낡은 탁자 위에는
기름기 흐르는 고기 안주와 독한 소주가 놓여 있었으나 이강진은 오직 물 한 모금만을 마시며 정신을 맑게 유지했고 그의 주변에는 정보를 팔러온 거지들과 노름꾼들이 득실거렸으나 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 천하를 뒤흔드는 무정각의 주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사람들이 내뱉는 욕설과 농담 속에서 개경의 물가 상승률과 군대의 사기, 그리고 황제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파편화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거대한 체스판 같은 전국 분석도를 머릿속에 완성해 나갔다. 무정각의 강점은 보이지 않는 칼날뿐만 아니라 세상의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이러한 방대한 정보력에 있었으며 이강진은 이를 통해 적의 심장부를 찌를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다. 고려의 조정은 현재 권력의 눈이 먼 승상, 최충원과 그에 대항하려는 신진 사대부들, 그리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변방의 군벌들로 삼분되어 사분오열된 상태였으며 이강진은 이러한 혼란을 이용하여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관계를 구상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문을 열 비책을 세웠다. 그는 가짜 밀서를 조작하여 최충헌이 군벌의 영지를 몰수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이에 격분한 군벌들이 개경의 항해 사절을 보내는 틈을 타 무정각의 정예 요원들을 사절단 속에 잠입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정치적 암투는 무력의 충돌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잘 아는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온 나라를 불덩어리로 밀어넣는 것에 대해 그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깊어가는 밤, 평주성의 성벽 위로 비치는 달빛은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이강진은 성벽의 그림자를 따라 소리 없이 움직이며 파수병들의 시야를 교묘히 피해 다니는 무영보에 그 길을 다시 한번 실전에서 검증하며 자신의 무공이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그는 성벽 끝에 서서 멀리 보이는 개경의 불빛을 향해 검을 겨누며 마음속으로 이미 수천 번도 더 죽였던 원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조렸고 그 소리는 바람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으나 그 속에 담긴 살기는 대지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했다. 무정각의 깃발이 개경의 하늘 위에 펄럭이는 날, 그곳은 산자들의 지옥이 될 것이며 이강진은 그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쥔 유일한 악마이자 구원자가 될 준비를 마쳤다. 한빙고의 발작이 찾아올 때마다 이강진은 스스로 자신의 혈자리에 은침을 꽂아 기의 폭주를 막아냈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인체의 경락과 혈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고 이를 공격에 응용하여 손끝 하나로 적의 전신을 마비시키는 쇠혈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냈다. 그는 부하들에게도 인체의 약점을 공략하는 법을 가르치며 무공의 논리성을 강조했고 단순히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무술을 추구하며 무정각을 무결점의 살인, 집단으로 육성했다. 고통은 그에게 스승이었으며 상처는 훈장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을 보며 지난 세월의 인내와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매 순간 증명해 보였다. 수탈에 지친 백성들은 정체불명의 의적들이 관리들의 창고를 털어 곡식을 나눠준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무정각의 이름은 민초들 사이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개경의 지배층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강진은 민심을 얻는 것이 곧 천하를 얻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무정각의 활동에 의적의 색채를 덧입혀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훗날 그가 왕궁을 장악했을 때 정당성을 부여할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었다. 그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건네며 자신의 차가운 손을 감추려 했으나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자신의 사라진 어린 시절을 발견하고 잠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더욱 강인한 결의를 다졌다. 현상금을 노리고 평주성으로 몰려든 낭인 고수들과 현상금 사냥꾼들은 주막 곳곳에서 살기를 풍기며 무정각의 흔적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으나 이강진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치며 오히려 그들의 무기와 무공 수준을 파악하여 장차 걸림돌이 될 자들을 미리 선별해 두었다. 한 성급한 낭인이 이강진의 정체를 의심하며 칼을 뽑아들었으나 이강진은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적의 공격 궤도를 예측하고
발을 가볍게 움직여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려 스스로 자신의 칼에 찔리게 만드는 기막힌 재주를 선보였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그저 사고라고 생각하며 웅성거렸지만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노회한 고수들은 이 청년의 범상치 않은 기운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며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연소아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이강진과 나누었던 대화를 곱씹으며 그가 가진 잠재력이 자신들의 주군인 북계 장군보다 더 거대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으나 동시에 그를 이용한다면 개경의 견고한 문을 부술 다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의 조직에 이강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전설을 보냈으며 무정각과 철혈위라는 두 거대 세력의 결합이 가져올 파장은 고려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모든 기득권을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으나 지상에서는 인간들의 욕망과 원한이 얽히고 설켜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를 짜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림자의 군주가 서 있었다. 이강진은 은신처의 탁자 위에 개경의 상세 지도를 펼쳐놓고 주요 관청과 병영 그리고 황궁의 비밀 통로를 표시하며 부하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배정했고 그의 치밀한 계획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기 위해 전령 거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전술을 수립했으며 이는 개경의 지휘부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혼란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이었다. 무정각의 사신들은 주군의 천재적인 전술안에 감탄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것을 맹세했고 이강진은 그들의 충성심을 동력 삼아 불가능해 보이는 개경 정벌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 나가고 있었다. 주막의 소란이 잦아들고 새벽 안개가 평주성을 덮을 무렵 이강진은 마지막 남은 술잔에 담긴 액체를 바닥에 뿌리며 죽은 스승과 어머니의 넋을 기렸고 그 액체가 피냄새 가득한 흙바닥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자신의 운명 또한 이처럼 어둡고 축축한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예견했다. 그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가슴속에 잠자던 무영신공의 내력을 일깨웠고 온몸을 감싸는 서늘한 기운이 마치 갑옷처럼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느끼며 당당하게 성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이제 평주성은 그에게 좁은 감옥일 뿐이었으며 광활한 대륙과 화려한 개경만이 그의 검이 춤출 무대가 될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그의 신영은 안개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어 자취를 감췄다. 개경의 거대한 성문 앞에 늘어선 마차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이강진은 두툼한 비단 옷을 걸친 평범한 3단 상인으로 변장한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성벽 위를 지키는 금군들의 병장기와 배치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10년 만에 다시 밟는 고향의 공기는 여전히 화려함 속에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성문을 통과하는 상인들의 비굴한 웃음소리와 병사들의 거친 고함이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품 안에 숨긴 가짜 통행증을 만지작거리며 심장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복수심을 무영신의 냉기로 억누르고 있었으며 주변의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사내가 한때 황실의 주인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눈치채지 못했다. 성문을 통과하여 발을 내디딘 개경의 거리는 북계의 거친 눈보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치스럽고 활기찼으나 이강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모래성과 같이 위태롭게만 보였다. 그는 무정각의 연락책이 마련해둔 은밀한 객주의 짐을 풀고 지붕 위로 올라가 궁궐의 지붕들이 겹겹이 쌓인 장관을 바라보며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전각의 위치를 정확히 가늠했다. 개경의 공기는 권력의 암투와 탐욕으로 인해 숨 막힐 듯 무거웠고 이강진은 그 압력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이 계획한 파멸의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가장 효과적일지 냉정하게 계산하며 밤을 맞이했다. 다음 날 이강진은 우연을 가장하여 승상 최충원의 장남이자 개경 사교계의 실세인 최재환이 주최하는 화려한 다회에 참석했으며 그는 북계에서 온 거상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최재환의 눈에 드는데 성공했다. 향기로운 차와 값비싼 다과가 오가는 테이블 위에서 최재환은 거만한 태도로 북계의 정세를 물었고 이강진은 비굴한 상인의 웃음을 지으면서도
말 속에 뼈를 담아 상대의 심중을 떠보는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했다. 북계의 바람은 차갑지만 그곳 사람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니 승상께서도 이제는 변방의 늑대들을 길들이기보다 먹이를 던져주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재환은 이강진의 대담한 조언에 흥미를 느끼며 눈을 가늘게 떴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주변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강렬했으며 이강진은 상대의 호흡과 맥박을 통해 그가 가진 무공의 깊이를 파악했다. 최재환은 명문가의 자제답게 정순한 내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실전 경험이 부족한 탓에 살기를 갈무리하는 법이 미숙했고 이강진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 최재환이 관리하는 비밀, 병기고의 위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어냈다. 다회가 끝날 무렵 이강진은 최재환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하여 궁궐 내부를 드나들 수 있는 명패를 선물로 받았으며 이는 복수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이강진은 상인의 옷을 벗어 던지고 무정각의 칠흑 같은 야행복으로 갈아입은 뒤 최재환에게서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황궁 지하에 숨겨진 비밀, 병기고를 향해 소리 없이 몸을 날렸다. 개경의 지붕들은 그의 발 아래에서 마치 물결처럼 지나갔고 무영신공 제사식인 영잠을 전개한 그의 신형은 달빛조차 투과할 만큼 투명해져 금군들의 삼엄한 감시망을 비웃듯 가볍게 통과하며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병기고의 입구는 거대한 강철문으로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화약 냄새와 함께 숙련된 무사들의 기척이 가득했으나 이강진은 정면 돌파 대신 환풍구를 통해 공기의 흐름을 타고 내부로 잠입하는 지능적인 수단을 선택했다. 병기고 내부는 조정을 위협하는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제작된 최신식 연환로와 화포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강진은 이 거대한 살상 병기들이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향해 사용될 것임을 생각하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병기들을 파괴하는 대신 화약의 배합 비율을 조작하여 발사시 폭발하게 만드는 치밀한 공작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영신의 내력을 정교하게 사용하여 단 한치의 소음도 내지 않는 기염을 토했다. 논리적으로 설계된 그의 공작은 단순히 무기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적들의 심장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이강진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작업 결과를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작업을 마치고 빠져나가려던 순간 병기고의 그림자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강렬한 검기가 뿜어져 나왔고 이강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했으나 그의 어깨에는 얇은 상처가 남으며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자는 과거 이강진이 황자 시절 무술을 가르쳐 주었던 금군 교관 서윤이었으며 그는 비록 늙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이며 이강진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이 기괴한 무공과 서늘한 기운은 분명 10년 전 죽었다던 강진 황자님의 것이 분명하거늘 어찌하여 죽음의 사자가 되어 이 차가운 지하 병기고에 나타나신 것입니까? 서윤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이강진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음을 직감하면서도 검을 뽑지 않은 채 스승이었던 사내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10년간 겪어온 지옥 같은 삶의 단면을 짧은 문장에 담아 내뱉었다. 서 교관님께서 가르쳐주신 정의로운 검술로는 이 미친 세상을 바꿀 수 없었기에 나는 그림자가 되기로 선택했으니 나를 막으려 한다면 제자의 검술이 얼마나 잔혹해졌는지 몸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의 정과 현재의 적개심이 교차하며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이강진은 서윤의 공격 의지를 꺾기 위해 무영신공의 위압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서윤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이강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칼집에 검을 집어넣으며 한숨을 내쉬었고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왕조가 이미 속으로 썩어 문드러졌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자의 앞길을 막는 대신 조용히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이강진에게 승상 최충헌이 조만간 황궁 지하의 비밀 통로를 통해 외적과 내통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건네주었으며 이는 이강진의 계획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여 복수의 판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강진은 스승에게 짧은 묵례를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사명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그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다. 병기고를 탈출한 이강진은 무정각의 비밀 거처로 돌아와 부하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달했으며 개경 전역에 퍼져 있는 요원들은 주군의 명령에 따라 최충헌의 가문과 연계된 상단들을 동시에 타격하여 재정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근간을 이루는 자금과 명예를 하나씩 갉아먹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쥐와 같은 전술을 구사하며 개경의 심장부를 서서히 조여나갔다. 이강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가 그려져 있었고 그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는 최후의 일격을 위한 칼날을 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개경 시내에는 정체불명의 도적들이 국가의 병기고를 유린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승상 최충헌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가 있음을 직감하고 금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이강진은 상인의 신분으로 여유롭게 거리를 거닐며 자신을 찾는 병사들의 눈길을 비웃었고 오히려 최재환과 다시 만나 다음 작전을 위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흘리며 적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는 권력자들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어둠의 포식자였으며 개경의 거리는 이제 그의 사냥터이자 복수의 재단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구원자의 등장을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개경의 지붕들을 물들일 때 이강진은 홀로 높은 탑 위에 올라 궁궐 내부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하늘을 응시했고 그의 눈에는 10년의 세월이 응축된 차가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한빙고의 푸른 줄기를 만지작거리며 이 고통이 끝나기 전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맹세를 다시 한번 다짐했으며 그의 뒤편으로 드리운 그림자는 어느덧 개경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하게 자라나 있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끝이 났고 진정한 비극의 본막이 오를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바람이 성 안의 모든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며 지나갔다. 이강진은 최재환과 함께 개경 최고의 기방인 천향루에서 연회를 즐기며 적들의 방심을 유도했고 그 와중에 술잔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인간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자각했으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기생들의 노래, 소리 속에 섞인 무정각 전령의 휘파람 소리를 포착하여 최충헌의 이동 경로가 확정되었음을 확인했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승부는 단 한 번의 암살로 결정될 것임을 직감했다. 무영신공의 내력을 조절하여 술기운을 즉시 증발시킨 그는 최재환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며 자리를 일어섰고 그의 발걸음은 이미 죽음의 냄새를 맡은 늑대처럼 민첩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개경의 어두운 골목을 지나며 이강진은 자신을 추적하던 정체불명의 살수 무리와 마주쳤고 그들은 개경의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흑도 조직인 만화방의 정예들로 최재환이 보낸 감시자이자 잠재적인 위협 요소들이었다. 이강진은 검을 뽑는 대신 소매 속에서 미세한 독침들을 날려 적들의 혈도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단 몇 초 만에 수십 명의 장정들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는 경이로운 무공에 극치를 선보였다. 그는 쓰러진 자들의 품에서 최충헌의 인장이 찍힌 명령서를 발견하고 자신이 이미 적들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는 오히려 그가 바라던 바였기에 그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무영신공 제사식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운과 동화되어 적의 오감을 기만하는 기술로 이강진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최충헌의 사저 입구까지 단 한 명의 발각도 없이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사저의 담벼락을 넘는 순간 이강진은 강력한 결계의 기운을 느꼈고 그것은 개경의 국사들이 설치한 주술적 장치였으나 그는 무영신의 냉기를 검끝에 모아 결계의 핵심을 찌름으로써 소리 없이 구멍을 내는 지혜를 발휘했다. 그는 사저 내부의 정원을 가로지르며 호위 무사들의 호흡 소리를 하나하나 세었고 그들이 가진 무기의 무게와 이동 속도를 계산하여 최적의 침투 경로를 머릿속에 완성하며 목표물에 다가갔다. 최충헌의 집무실에는 여전히 촛불이 밝게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노회한 승상이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불온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이강진은 창밖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취하듯 기억했다. 왕실의 핏줄은 이제 끊어질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백성들이 편안해질 것이네. 최충헌의 위선적인 목소리에 이강진은 실소를 금치 못했으며 그는 이들의 목숨을 지금 당장 거두는 대신 더 큰 절망을 안겨주기 위해 준비했던 증거물들을 서류함 속에 몰래 끼워 넣었다. 이 증거물들은 최충헌이 군벌들과 내통하여 국고를 탕진했다는 조작된 기록들이었으며 이는 장차 조정 내부에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킬 뇌관이 될 것이었다. 임무를 완수하고 사절을 빠져나오던 이강진은 정원 한가운데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으며 그곳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소꿉친구이자 첫사랑이었던 공주 설화가 달빛 아래 처연하게 서 있었다. 설화 공주는 비록 이강진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가 뿜어내는 기운에서 10년 전 사라진 황자의 향기를 느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어둠을 향해 누구냐고 물었고 이강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대답 대신 빠른 신법으로 자리를 피했다. 복수의 길의 감정은 사치일 뿐이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설화 공주마저 위험에 처할 것임을 잘 알기에 그는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으며 성벽 위로 뛰어올랐다. 성벽 위에서 개경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이강진은 자신이 뿌린 씨앗들이 곧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꽃으로 피어날 것임을 확신했고 그는 무정각의 전원에게 개경 철수와 함께 다음 단계인 대규모 교란 작전을 준비할 것을 명했다. 그의 계획은 이제 조정과 군벌 그리고 민초들까지 얽히고 설킨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강진은 그 폭풍의 눈 속에서 가장 고요하고 차갑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며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개경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침울하게 가라앉았다. 다음 날 개경은 이강진이 설치한 가짜 증거물들로 인해 발칵 뒤집혔고 관리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승상 최충헌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이미 민심과 관료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이 혼란을 틈타 무정각은 개경의 주요 통신망을 장악하고 가짜 칙명을 하달하여 군대를 엉뚱한 곳으로 배치시키는 등 행정마비를 유도했고 이강진은 이 모든 과정을 객주의 방 안에서 차분하게 지켜보며 다음 수를 구상했다. 그는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조직력을 무너뜨림으로써 물리적 타격 이상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으며 이제 최충헌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져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강진은 자신의 팔뚝에 도단한 한빙고의 반점을 보며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깨달았고 그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원수를 처단하고 설화 공주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돌려주겠다는 마지막 소망을 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살수가 아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혁명가로서의 자각을 가졌으며 그의 검 끝에는 개인의 원한을 넘어선 시대의 정의가 실려 있었기에 그 기운은 가히 하늘을 찌를 듯 웅장했다. 그림자의 군주는 이제 마지막 결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울 준비를 마쳤고 개경의 하늘 위로 떠오른 붉은 달은 곧 벌어질 피의 축제를 예고하듯 기괴한 빛을 발산하며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무영신공 제사식의 변형인 영환보법은 적의 시야 내에서 잔상을 남겨 공격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는 기술로 이강진은 이를 통해 금군 최고의 검객들조차 농락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그의 무공은 이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신비의 경지에 발을 들였다. 그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움직임을 통해 적들의 상식을 파괴했고 공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적들의 가슴 속에 심어줌으로써 싸우기도 전에 승패를 결정짓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승상 최충헌의 목을 베어 자신의 어머니 묘 앞에 바치는 마지막 의식뿐이었으며 이강진은 그 의식을 위해 자신의 영혼마저 어둠에 팔아넘길 각오를 다졌다. 개경의 거리는 이제 폭풍 전야의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시장 상인들도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임을 직감하고 일찍 문을 닫고 귀가하는 바람에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황량해졌고 그 정적 속에서 이강진의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등 뒤를 따르는 수많은 그림자 요원들에게 마지막 눈빛을 보냈고 그들은 주군의 의지를 받들어 각자의 위치에서 죽음을 불사할 각오로 결전을 기다렸으며 그들의 충성심은 밤의 차가운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림자 군주 이강진과 권력의 화신 최충원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는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시작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고려의 역사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것이었다. 개경의 밤하늘은 거대한 먹을 뿌려놓은 듯 어두웠으나 황궁을 수호하는 금위형의 횃불들은 마치 지상으로 내려온 별들처럼 요란하게 일렁이며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강진은 칠흑 같은 야행복에 몸을 감춘 채 가파른 기와지붕의 능선을 타고 소리 없이 움직였으며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미세한 서리가 내려앉아 차가운 달빛 아래 은색의 궤적을 남기고 있었다. 개경 사방에서 타오르는 화마의 연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는 무영신공의 호흡법을 통해 폐부 깊숙한 곳까지 냉기를 채워 넣으며 자신의 존재를 대기와 완전히 동화시켜 파수병들의 삼엄한 감시를 비웃듯 가로질렀다. 갑자기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수십 대의 쇠화살이 이강진의 진로를 차단하며 지붕 위로 쏟아졌고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틀어 허공에서 3번의 회전을 하며 화살의 숲을 빠져나갔다. 지붕 아래 어둠 속에서 나타난 자들은 최충헌이 아껴온 비밀병기인 금의 신살의 무사들로 그들은 일반적인 금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살기를 뿜어내며 각자 독특한 형태의 곡도를 휘둘렀다. 이강진은 미끄러운 기와 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와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적들의 공격 궤도를 흘려보내는 유연한 보법을 선보이며 단숨에 3명의 목을 베어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금의 신살 무사들은 동료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괴한 진영을 갖추어 이강진을 포위해 왔으며 그들의 무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는 지붕의 기와들을 사정없이 파괴하며 사방으로 파편을 흩뿌렸다. 이강진은 무영신공 제호식인 그림자 돛을 전개하여 적들의 발 아래에 있는 공기의 흐름을 급격히 냉각시켜 기와 표면에 얇은 얼음막을 형성함으로써 상대의 기동력을 완벽하게 봉쇄하는 지능적인 전술을 사용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적들을 향해 이강진의 무경검이 번뜩일 때마다 검은 피가 밤하늘로 솟구쳤고 개경의 지붕 위는 순식간에 시체들이 즐비한 처참한 전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지붕의 가장 높은 곳에서 거대한 돌을 어깨에 맨 사내인 북계 장군 박진호가 나타났으며 그의 등 뒤로는 타오르는 불꽃 같은 진기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박진호는 이강진을 향해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지르며 거대한 돌을 내리찍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수십 장의 기와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만들어내어 주변의 시야를 가려버렸다. 그는 이강진의 정체가 사라진 황자라는 사실을 이미 간파한 듯 살기 어린 눈빛으로 상대를 노려보며 자신과 손을 잡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무력으로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너의 무공은 참으로 기이하고 날카로우나 황실의 핏줄 속에 흐르는 나약함은 결코 지울 수 없으니 이제 그만 그림자 속에서 나와 진정한 힘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박진호의 도법은 정면 돌파를 위주로 하는 극양의 무술로 그의 공격이 스칠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타오르는 듯한 압력이 느껴졌으며 이강진은 이를 피하기 위해 극음의 내력을 운용했다. 두 고수의 격돌은 단순히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화염과 빈결이라는 상극의 기운이 충돌하는 거대한 자연재해와 같았고 그 여파로 주변의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강진은 박진호의 묵직한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기보다는 무영신의 특성인 환영을 이용해 적의 시야를 교란하며 그가 내뿜는 강력한 도기의 흐름을 역으로 이용해 적의 옆구리를 노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박진호의 도가 허공을 가를 때 생기는 진공 상태를 파고들어 이강진은 무경검의 검신을 부르르 떨며 미세한 진동을 일으켰고 그 진동은 박진호의 갑옷 틈새를 파고들어 내부의 장기를 직접 타격하는 쇠열의 효과를 발휘했다. 갑작스러운 내상을 입은 박진호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이내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우는 금지된 비수를 사용하여 더욱 강력한 위력을 내뿜으며 광기 어린 공격을 재개했다.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강진의 심장 근처에서 잠잠했던 한빙고의 한기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고 그의 전신은 불에 데인 듯한 뜨거움과 얼음 속에 갇힌 듯한 차가움이 동시에 몰려오는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다. 한빙고의 발작은 그의 내력 운용을 일순간 마비시켰으며 박진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의 등 부분을 이용해 이강진의 가슴을 강하게 가격하여 그를 지붕 아래의 깊은 골목으로 날려버렸다. 공중에서 피를 토하며 추락하는 이강진의 눈앞으로 개경의 화려한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검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손가락에 풍중에도 앉다가 궁중에도 힘을 주었다. 지붕에서 떨어진 이강진은 버려진 창고의 지붕을 뚫고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그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주변은 먼지와 쥐들의 소란으로 가득 찼다. 한빙고의 한기가 피부 밖으로 드러나며 그의 팔뚝에는 푸른색의 기이한 문양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으며 이강진은 자신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스승의 유언과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신을 다잡았다. 밖에서는 박진호와 그의 수하들이 창고를 포위하고 불을 지르려 하고 있었으며 이강진은 사방을 조여오는 화마의 기운 속에서 마지막 남은 내력을 끌어모아 승부를 걸 준비를 했다. 왕자라는 고귀한 이름도 결국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는 한 줌의 재로 변할 뿐이니 이것이 네가 선택한 복수의 끝임을 인정하고 죽음을 맞이하라. 박진호의 비웃음 섞인 외침이 들려오는 순간 이강진은 자신의 가슴 속에 맺힌 한빙고의 도끼를 오히려 무영신공의 내력과 강제로 융합시키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시도했다. 차가운 도끼와 정순한 내력이 섞이자 그의 몸 주변으로 절대 0도에 가까운 기운이 휘몰아치며 타오르던 불길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바스라졌고 창고 내부의 온도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급격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상식을 벗어난 광경에 박진호와 부하들은 일순간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으나 이강진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파괴의 화신이 되어 창고의 벽을 부수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눈동자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투명한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대지가 얼어붙어 균열이 생기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고 박진호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돌을 고쳐 쥐었다. 이강진은 무영신공 제6식인 만물규빙을 전개하여 주변 백보 안의 모든 공기 분자를 정지시키듯 압박했고 박진호의 거대한 도마저 차가운 서리에 덮여 그 위력을 잃고 맥없이 부러지고 말았다. 박진호는 자신의 최강의 무기가 허무하게 부서지자 비명을 지르며 맨손으로 이강진의 목을 노렸으나 이강진은 그림자처럼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무경검으로 그의 단전을 정확히 관통했다. 강력한 내기가 박진호의 몸 내부에서 폭발하며 그는 단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전신이 얼음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금의 신살, 무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빙고의 힘을 억지로 끌어쓴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기에 이강진은 적을 쓰러뜨린 직후 전신의 혈관이 터져나가는 듯한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고 다시금 피를 쏟아내고 말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나타난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으니 그는 최충원의 최측근이자 개경 최고의 암살자로 알려진 유영이었으며 그는 전투의 끝을 기다려 기력이 다한 이강진의 등 뒤를 노리고 있었다. 유영의 단검에는 치명적인 마비독이 발라져 있었고 그는 이강진의 감각이 무뎌진 틈을 타서 심장 바로 옆에 급소를 깊숙이 찔러 넣었으며 이강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유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강진을 절벽 아래의 급류가 흐르는 강물 속으로 밀어 넣었고 이강진의 신형은 거센 물살 속으로 자취를 감추며 개경의 밤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듯 보였다. 강물의 차가운 감촉과 마비독의 기운이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이강진은 무의식 중에도 무영신공의 호흡을 멈추지 않았으며 물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어딘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멀어지는 개경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복수가 여기서 끝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뇌리에 새겼고
한빙고의 냉기가 오히려 마비독의 확산을 늦춰주는 기이한 현상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거대한 폭포 아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순간 이강진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며 정신을 잃었고 세상은 다시 고요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습기가 가득한 지하 동굴의 입구였으며 그곳은 과거 고구려 시절의 비기들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장소이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단의 구역이었다. 이강진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동굴 안쪽으로 기어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의외의 인물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스승, 고무원의 영혼과 같은 환영이었다. 환영은 이강진에게 진정한 무영의 길은 죽음을 경험한 뒤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 말하며 동굴 벽면에 새겨진 마지막 궁극의 초식을 가리켰고 이강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글귀를 읽어 내려갔다. 지하의 어둠 속에서 이강진은 자신의 상처를 돌보며 새로운 경지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가 겪은 추락과 배신은 오히려 무공의 깊이를 더해주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 그의 취기야의 상전고만 사라대로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연마시켰다. 개경은 이제 그가 죽었다고 믿고 안도하고 있겠지만 그림자의 군주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자신의 허물을 벗고 있었으며 그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날 개경은 진정한 지옥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한빙고의 저주는 이제 완전히 통제하에 들어왔고 이강진의 혈관 속에는 차가운 피 대신 무적의 검기가 흐르기 시작했으니 그의 부활은 곧 원수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나 다름없었다. 동굴 속의 정적을 깨고 이강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주변의 바위들이 그의 기운에 반응하여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무경검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복수의 대상을 넘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엎을 거대한 대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을 치밀하게 준비하며 최후의 반격을 도모했다. 그림자는 빛이 강할수록 더욱 짙어지는 법이니 개경의 찬란한 권력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드러내며 이강진은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이강진의 추락 소식은 비밀리에 무정각의 사신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그들은 주군의 죽음을 믿지 않고 개경 전역에서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더욱 잔혹하고 정교한 활동을 전개하여 최충헌의 가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무정각의 부하들은 주군이 가르쳐준 논리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개경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주요 관료들을 암살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강진이 복귀했을 때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불꽃을 지피는 이강진의 투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지지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고려의 역사는 이제 한 남자의 집념에 의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진호의 죽음과 이강진의 실종은 개경의 권력 구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으며 최충헌은 자신의 강력한 방패를 잃은 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황궁의 수비를 더욱 강화했으나 이는 오히려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강진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자신의 복귀가 가져올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저울질했고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기가 아닌 진정한 군주의 기질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어둠은 그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는 갑옷이었으며 이강진은 그 갑옷 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재련하며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마비독으로 인해 감각이 마비되었던 손끝에 다시금 뜨거운 혈기가 돌기 시작하자 이강진은 동굴벽에 새겨진 칠흑의 비술인 무영종사식을 단숨에 익혀나갔고 이는 자신의 신체를 그림자 파동으로 변환시켜 물리적인 타격을 무효화하는 전설의 경지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화살이나 검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의지만으로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무력을 손에 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그의 정신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동굴 밖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이강진은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했고 그의 등 뒤로는
만 명의 군사보다 강력한 그림자의 기운이 거대하게 솟구쳐 올랐다. 개경의 강물은 여전히 차갑게 흐르고 있었으나 그 물살 속에서 살아 돌아온 남자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는 이제 자신을 버린 왕조를 향해 가장 처절한 복수의 종소리를 울릴 준비를 끝냈다. 이강진의 발걸음이 동굴 밖의 흙을 밟는 순간 주변의 숲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침묵을 지켰고 하늘의 구름은 달을 가려 그의 행보를 축복하듯 더욱 짙은 어둠을 제공했다.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본막을 시작한 것에 불과했으며 그림자의 군주 이강진의 귀환은 곧 고려의 모든 부조리를 태워버릴 거대한 업화의 시작이자 원수들에게는 영원히 깨지 않는 악몽의 서곡이었다. 그는 부러진 검을 버리고 동굴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왕조의 성검인 천연검을 집어들었으며 그 검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빛은 그의 어두운 무공과 기묘한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균형을 완성했다. 이강진은 이제 왕자로서의 명예와 살수로서의 냉혹함을 동시에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로 거듭났으며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그 어떤 권력이나 무력도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것임을 확신하며 개경을 향해 다시금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고려의 운명은 한 남자의 검 끝에서 결정될 최후의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며 이강진은 그 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피와 눈물로 증명해 보였다. 깊은 지하 동굴의 공기는 수백 년간 응축된 이끼 냄새와 차가운 습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강진은 자신의 부서진 늑골이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르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동굴 벽면에는 고대 고구려 무사들의 기백이 서린 기괴한 벽화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형상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이강진의 흐릿한 시야 속에서 기묘한 춤을 추며 무공의 심오한 이치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떨어진 이 심연이 단순히 죽음의 구덩이가 아니라 무영신공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하기 위한 운명적인 시험대임을 직감하며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눕히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전신을 휘감은 마비독과 한빙고의 지독한 한기는 이강진의 단전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내력의 흐름을 엉망으로 뒤섞어 놓았고 그는 극심한 오한 속에서 자신의 육체가 서서히 얼음, 조각처럼 변해가는 공포를 느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스승 고무원이 가르쳐준 무심의 경지를 떠올리며 고통을 밀어내는 대신 오히려 그 고통의 근원을 자신의 내력으로 감싸 안아 하나로 융합시키는 파격적인 운기조식법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혈도를 타고 흐를 때마다 그의 피부 위로는 검은 선혈이 땀처럼 배어 나왔으나 이강진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투명하고 깊은 심연의 빛을 발산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비로운 향기를 따라 기어간 이강진은 바위 틈 사이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만년설삼을 발견했고 그것은 전설 속에서만 전해지던 기사불멸의 영약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하늘의 축복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설삼을 씹어 삼켰으며 그 즉시 폭발적인 양의 진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파괴되었던 경맥들을 재건하고 한빙고의 도끼를 순식간에 정화하는 경이로운 치유의 과정을 경험했다. 설삼의 뜨거운 기운과 자신의 차가운 무영신공이 충돌하며 몸 안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쳤으나 이강진은 이를 강한 의지로 억누르며 무영신공 제7식인 만물규허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고 있었다. 무영신공의 최종 단계인 만물규허는 존재하는 모든 형상을 지우고 자신을 완전한 공허로 되돌리는 기술로 이강진은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가슴 속에 쌓여있던 뿌리 깊은 증오와 복수심마저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왕궁에서의 수모, 그리고 스승의 희생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뜨거운 감정들을 차가운 이성으로 정제했고 마침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바람처럼 가벼워지며 동굴 안의 공기와 하나가 되는 합일의 경지를 이룩했다. 그의 주변을 감싸던 물리적인 압력은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이강진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공간 자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무력의 소유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한편 개경의 무정각 본거지에서는 주군의 실종 이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 부사령관인 백운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는 최충원의 회유에 넘어가 조직의 비밀 정보를 팔아넘기고 이강진을 따르던 충직한 부하들을 숙청하는 잔혹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백운은 이강진이 죽었다고 확신하며 자신이 무정각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고려의 어둠을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불태웠고 최충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대가로 막대한 자금과 지위를 약속받았다. 그는 이강진의 시체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의 도취에 빠져 부하들에게 개경 전역을 장악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며 자신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백운은 이강진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 자신이 직접 선별한 정예 살수들을 동굴 근처의 강가로 파견하여 강바닥까지 샅샅이 뒤지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장애물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그는 한때 동료였던 이들에게 칼을 겨누는 것에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으며 오직 권력에 대한 탐욕만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무정각의 근간인 의리와 충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강진이 도달한 만물규허의 경지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자신의 목을 겨누는 진정한 공포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른 채 죽음의 문턱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지하 동굴의 암흑 속에서 이강진은 마침내 눈을 떴고 그의 신형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위압감을 발산했으며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흐르는 힘의 무게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동굴벽을 가볍게 밀치자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들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길을 내주었고 이강진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지상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며 개경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등 뒤로는 동굴 속의 어둠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라오며 주군의 부활을 축복했고 숲속의 짐승들은 그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숨죽이며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강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백운의 부하들은 숲속에서 걸어나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하고 일제히 무기를 뽑아들었으나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존재가 죽었다던 주군 이강진임을 확인하는 순간 사지가 마비되는 듯한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이강진은 검을 뽑지도 않은 채 오직 눈빛만으로 적들의 기세를 제압했으며 무영신공의 압도적인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살수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위력을 발휘했다. 배신자의 개가 되어 목숨을 부지하려 했느냐. 너희가 지은 죄는 오직 피로서만 씻을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될 것이니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내가 직접 인도해주마. 이강진의 나지막한 선고와 함께 그의 신형이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살수들 사이를 통과했으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검기만이 남아 적들의 목줄기를 소리 없이 끊어버리는 잔혹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상황을 종료시킨 이강진은 피 묻은 검을 닦지도 않은 채 백운이 머물고 있는 무정각의 비밀 본당으로 향했으며 그의 발걸음은 대지를 울리는 거대한 심장 소리와도 같아 멀리 있는 적들조차 전율케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배신자들에게는 죽음을, 충신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진정한 군주의 기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무정각 본당에 도착한 이강진은 정문을 지키던 수십 명의 무사들을 단 한 번의 장풍으로 날려버리며 당당하게 내부로 진입했고 옥좌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백운은 주군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백운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호위 무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했으나 이미 이강진의 위용에 압도된 무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으며 진정한 주군의 귀환의 용서를 구했다. 이강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백운을 응시하며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꾸짖었고 무영신공의 비수를 사용하여 백운의 내공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폐쇄해버리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네가 탐냈던 이 자리는 수많은 동료의 피로 일구어낸 것이거늘 너의 비루한 욕심 때문에 조직을 팔아넘겼으니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거라. 이강진은 백운을 지하 감옥에 가두게 한 뒤
흩어졌던 무정각의 사신들을 다시 불러 모았으며 주군의 생존 소식을 들은 요원들은 전역에서 몰려와 다시금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다. 그는 내부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조직을 더욱 견고하게 다졌으며 이제 개경의 최충원을 처단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선언하고 부하들에게 출격, 명령을 하달하여 개경으로 향하는 혈로를 열었다. 본당의 뒤편 연못가에서 이강진은 잠시 홀로 서서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옛 이야기를 떠올렸고 이제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바람 속으로 날려보냈다. 그의 몸 안에서는 만년설삼의 기운과 무영신공의 내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으며 이는 장차 개경의 황궁을 뒤덮을 거대한 해일이 될 것이었다. 이강진은 자신의 검 천연검을 높이 들어 달빛을 받으며 고려의 새로운 새벽을 열기 위한 피의 제전을 예고했고 그의 주변으로는 수천 명의 그림자 사신들이 소리 없이 정렬하며 진격을 기다렸다. 이강진은 개경 진격에 앞서 부하들에게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으며 오직 부패한 권력자와 그의 동조한 무리들만을 처단하는 정의로운 검이 될 것을 명함으로써 무정각의 활동의 명분과 대의를 부여했다. 그는 단순한 암살 집단을 넘어 나라를 구하는 의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고 이러한 소식은 민초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 이강진을 지지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권력은 총칼에서 나오지만 진정한 통치는 백성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강진은 이제 진정한 왕의 자질을 갖추어 가고 있었으며 그의 뒤를 따르는 사신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뜨겁게 빛났다. 개경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최충헌이 배치한 토벌대들이 가로막고 있었으나 무영신공의 극계에 도달한 이강진과 정예화된 무정각의 사신들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쓰러져 나갔으며 이들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신속했다. 이강진은 직접 선두에 서서 적의 지휘관들을 일격에 제압하며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천재적인 용병수를 선보였고 이는 적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어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는 병사들이 속출하는 기현상을 만들어냈다. 그는 공포를 무기로 삼으면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통치자의 면모를 보이며 개경의 성벽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운명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검끝을 더욱 날카롭게 세웠다.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이강진은 자신의 팔뚝에 새겨졌던 한빙고의 반점이 완전히 사라지고 투명한 옥빛 피부로 변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그가 마침내 인간의 육체를 초월한 진정한 무영의 화신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증거였다. 그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오직 정신적인 집중력만으로도 천하를 뒤흔들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여 최충헌의 그 어떤 비술도 자신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졌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이제 개경의 황금 옥좌가 아닌 고려의 평화와 안녕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 고결한 목적의식은 그의 무공을 더욱 신성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장엄한 부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었다. 이강진은 부하들과 함께 개경의 북문 앞에 도착하여 굳게 닫힌 성문을 바라보았고 그는 검을 뽑는 대신 가벼운 손동작 하나로 성문의 거대한 빗장을 안쪽에서 파괴하여 소리 없이 문을 열어 젖히는 경이로운 무력을 과시하며 입성을 시작했다. 개경의 거리는 정막에 휩싸여 있었으나 그 고요함 속에는 곧 터져나올 거대한 폭풍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으며 이강진은 자신의 발소리가 온 고려에 울려 퍼지는 심판의 종소리가 되기를 염원하며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림자의 군주는 이제 태양의 한복판으로 걸어들어가 자신의 과거를 정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의 등 뒤로는 붉은 달이 떠올라 피의 축제를 축복하듯 기괴한 빛을 발산했다. 성 안으로 진입한 무정각 요원들은 사전에 약속된 대로 주요 거점들을 순식간에 점령해 나갔고 이강진은 홀로 황궁의 중심부를 향해 직진하며 자신을 가로막는 금군들을 무영신공의 잔상만으로 제압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는 이제 적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투지를 꺾는 것에 집중했으며 이는 장차
자신이 다스릴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차원적인 무술의 실천이자 진정한 강자의 여유였다. 황궁의 전각들이 하나둘씩 그의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이강진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으며 복수의 순간이 단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렸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담은 마지막 일격을 위해 내력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무정각의 배신자 백운이 지하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강진은 잠시 눈을 감고 과거 함께 전장을 누볐던 동료의 명복을 빌어주었으며, 이는 그가 비정함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는 자신의 검끝에 담긴 무게가 단순히 개인의 복수만이 아니라 고려 전체의 희망과 정의를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황궁의 대문을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다. 이제 남은 것은 승상 최충헌과의 최후의 단판뿐이었으며, 이강진은 그와의 대결이 단순히 무력의 충돌이 아닌 시대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자신의 모든 감각을 최고조로 예민하게 가다듬었다. 밤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와 이강진의 옷자락을 흔들었으나 그의 신형은 바위처럼 견고하게 고정되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주변을 감싸는 무영신의 기운은 마치 신성한 후광처럼 번져나가 적들의 전의를 상실케 했다. 황궁의 파수병들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이 거대한 존재감 앞에 무기를 떨어뜨리고 길을 비켰으며, 이강진은 마치 자신의 집을 거닐 듯 우아하고 당당하게 황제의 침전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그는 이제 폐위된 왕자가 아닌 고려의 진정한 주인이자 구원자로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엄을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으며,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고려의 낡은 역사가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기록되고 있었다. 마지막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공포와 광기에 휩싸인 채 검을 휘두르는 최충헌의 모습이 나타나자 이강진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검천연검을 천천히 뽑아들었고, 검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방 안의 모든 어둠을 단번에 몰아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충돌하며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으며, 이강진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원수의 이름을 부르며 10년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한을 단 한 번의 검초에 담아 쏟아낼 준비를 마쳤다. 정막을 깨는 검의 공명음이 황궁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제 고려의 운명을 결정지을 단 한 번의 섬광이 밤하늘을 가를 순간이 다가왔으며, 그림자의 군주는 비로소 진정한 빛의 주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끝냈다. 개경의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보름달은 평소의 우아한 은빛 대신 불길한 핏빛을 머금은 채 황궁의 기와지붕 위로 서늘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으며, 이강진은 천연검의 검신에 맺힌 차가운 이슬을 털어내며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는 경천전의 육중한 문 앞에 홀로 섰다. 성안은 이미 무정각 사신들이 장악하여 정막만이 감돌았으나 황제의 침전 주위에는 승상 최충헌이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전설의 사가독수 무사들이 기괴한 진영을 갖추어 이강진의 접근을 차단하며 살기 어린 안광을 번뜩이고 있었다. 이강진은 무영신공의 극예인 만물규허의 내력을 전신에 갈무리하며 단 한 걸음의 내디딤으로 공간을 도약하듯 사라졌고, 찰나의 순간에 적들의 목덜미를 스쳐 지나가는 무영의 궤적은 공기마저 얼려버리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선사했다. 사가독수의 우두머리는 자신의 동료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음 조각처럼 굳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광기에 휩싸여 거대한 철퇴를 휘둘렀으나, 이강진은 형체가 없는 연기처럼 그 공격을 투과하며 적의 심장부에 단 한 번의 지공을 찔러 넣었다. 철퇴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굉음은 개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웅장했고, 이강진은 거침없이 경천전의 문을 걷어차며 10년간 꿈속에서조차 저주했던 원수 최충헌과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최충헌은 황제의 옥좌 옆에 거만하게 앉아 자신의 몰락을 예감하면서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해묵은 밀서 한 통을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이강진의 어머니가 죽어야만 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내 놈이 이토록 피를 흘리며 찾아온 이유가 고작 죽은 어미의 복수라면 참으로 가련하구나. 사실 내 어미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라 왕실의 정통성을 지키려 했던 내 아버지인 선왕의 밀명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군. 최충헌의 비열한 폭로는
이강진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으나 무영신공의 극기에 도달한 그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차갑고 투명한 냉정을 유지하며 원수의 목을 겨냥했다. 그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현재 백성들을 수탈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최충헌의 죄업은 변하지 않음을 선포하며 천연검의 검신에 붉은 달빛을 가득 채워 최후의 검초를 준비했다. 최충헌 또한 평생을 권력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고수답게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우는 금지된 사공인 혈마신공을 전개하여 온몸에서 검붉은 기운을 뿜어냈으며 그가 휘두르는 장풍은 경천전의 거대한 기둥들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 만큼 파괴적이었다. 두 사람의 내력이 충돌하는 순간 황궁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듯 요동쳤고 대기는 화염과 빙결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현실 세계와 괴리된 기괴한 공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강진은 무영신공 제7식 만물규허를 발동하여 자신의 육체적 질량을 영링으로 되돌렸으며 최충헌의 모든 물리적 공격은 이강진의 몸을 그대로 통과하여 허공을 가를 뿐 그에게 단 한 줌의 상처도 입히지 못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영의 경지에 최충헌은 당황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으나 이강진은 오히려 적의 공격 흐름을 타고 유영하듯 다가가 천연검의 끝으로 공간에 균열을 찔렀고 그 파동은 최충헌의 단전을 직접 타격하여 그의 사악한 내력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혈마신공의 폭주로 인해 최충헌의 피부가 터져나가며 검은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마지막 광기를 부리며 황제를 인질로 잡으려 했고 이강진은 찰나의 순간에 무영환신술을 사용하여 황제와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신산귀몰한 수단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최충헌의 눈앞으로 이강진의 마지막 일격이 은하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모든 인과응보의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다. 보아라. 이것이 네가 멸시했던 그림자의 힘이자 네가 지은 죄악이 불러온 필연적인 종말이니 이제 너의 영혼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참회하며 쓰러져 가야 할 것이다. 이강진의 선고와 함께 천연검은 최충헌의 가슴을 관통하며 그의 생명의 불꽃을 단번에 꺼뜨렸고 승상의 거구는 옥좌 아래로 힘없이 굴러떨어지며 고려를 뒤흔들던 잔혹한 권력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음을 알렸다. 숨죽여 지켜보던 어린 황제는 눈물을 흘리며 이강진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이강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임을 밝히고 황제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었다. 전투가 끝난 뒤 경천전 밖으로 걸어 나온 이강진은 성벽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설화공주와 다시 마주쳤으며 그녀는 피 묻은 그의 손을 보며 가슴 아픈 표정을 지었으나 이강진은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인연의 끈을 정리했다.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대신 덕망 높은 왕족을 섭정으로 세우고 무정각의 사신들과 함께 다시 북계의 차가운 변방으로 돌아가 고려의 국경을 수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 태양 아래에서는 왕의 권위가 세상을 다스리겠지만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그림자의 군주가 정의를 지키겠다는 그의 신념은 이제 고려라는 나라의 새로운 근간이 되어 역사의 뒤편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새벽 핏빛 달이 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자 개경의 백성들은 승상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환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강진은 그 소란을 뒤로 한 채 단 한 자루에 검만을 메고 안개 속으로 유유히 자취를 감추었다. 무정각의 사신들은 주군의 뒤를 따라 소리 없이 성문을 나섰으며 그들의 모습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 아닌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장엄한 퇴장으로 기록되어 훗날 음유시인들의 사랑인 종칠행동 노래를 통해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다. 한빙고의 저주를 이겨내고 무영의 극기에 도달한 이강진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웠으며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이 아닌 고려의 평화 그 자체가 되어 만인을 수호하는 영원한 그림자가 되었다. 개경의 화려한 궁궐도 핏빛으로 물들었던 전장의 흔적도 모두 아침 햇살 아래 정화되어 사라졌지만 경천전 기둥에 깊게 새겨진 이강진의 검훈만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후세에 권력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설화 공주는 멀어지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속에 간직했던 연모의 정을 소중히 묻어두었고 대신 고려를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눈물을 닦아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으나 이제 그 방향은 파멸이 아닌 상생과 평화를 향하고 있었고 이강진은 그 흐름의 시작을 만든 위대한 개척자로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 북계의 설원으로 향하는 머나먼 여정에 올랐다. 북계의 찬바람이 다시 뺨을 스칠 때 이강진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그는 이제 왕자도 살 수도 아닌 평범한 한 명의 무인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신의 남은 생을 무예의 완성에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남긴 전설은 시간이 흘러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겠지만 그림자의 군주는 결코 그 영광을 탐하지 않고 오직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소리 없이 나타나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로운 손길로 남을 것이었다. 고려의 역사는 그렇게 한 남자의 장엄한 복수극으로 시작하여 위대한 구국전설로 마무리되었으며 그 중심에 서 있던 이강진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이 되어 한반도의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며 세상을 평온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강진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길가의 무명용사들의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자신과 함께 피 흘렸던 수많은 동료와 스승을 추억했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강건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무정각의 깃발은 이제 전장 대신 평화로운 마을의 수호기로 바뀌어 펄럭였고 이강진의 검 천연검은 이제 살인이 아닌 살림의 도구가 되어 숲을 가꾸고 길을 내는 데 쓰이며 그 날카로운 검기를 부드러운 생명력으로 치환해 나갔다. 모든 악연은 끊어졌고 새로운 인연의 싹이 돋아나는 대지 위에서 그림자 군주는 마침내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고려의 영원한 안녕을 기원하는 소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